이번 시간에는 854페이지예요. 위임입니다. 위임 계약은요, 그 680조 조문을 한번 보세요.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무, 자기 일을 위탁하는 거예요. 사무를 위탁하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임인의 그 지위가 상대방이 돼요. 일을 맡긴 사람은 위임인, 일을 건네준 사람 위임인, 그 상대방이 바로 수임인이라는데, 자, 수임인 상대방 보세요. 상대방이 일을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랬죠. 그러니까 내 일을 내가 당신한테 맡기게 좀 해줄래? 사무를 이렇게 부탁하니까, 위탁 부탁하니까 그 상대방 수임인이 그래 내가 받아줄게, 내가 처리해줄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상 위임계약을 가만히 보면요, 자,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 일을 맡은 사람을, 맡아주는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위임인이 뭐예요? 사무 처리해달라고 위탁하는 거죠. 위탁.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승낙하는 거예요. 승낙. 그래요. 알았어요. 나한테 넘기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에 보수지급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하냐면 이 두 가지에 관한 약정만 이루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수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데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위임계약은 성격이요, 무상 편무계약으로 우리 민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법상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를 받는 약정이 없어요. 그래도 위임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 편무계약을 우리 민법의 원칙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다만 이 약정에서요, 수임인과 위임 사이에 그 사무 처리에 대한 위탁에 대해서 그 위임인이 수임인한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위임 계약의 성격이 뭐라 되냐? 이렇게 되면요, 그래요. 이것은 쌍무 유상 계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원칙은 무상 편무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당사자가 보수에 관한 약정을 넣으면 쌍무 유상 계약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 우리 민법의 태도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무 처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사무 처리. 여기에 관한 약정이란 말이에요. 사무 처리할 것을 부탁해서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낙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무 처리는 어느 일방의 위임인의 사무를 처리할 일들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 뭐 그 내용은 주로 우리가 여기에 수임인이 전문가가 대부분이죠.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처리하는 것보다 당신이 전문가니까 좀 맡아주시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일반적으로 사회 내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때 보통 이게 수임인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무에 대한 전문가.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게 사회적 작용해 보시면 동그라미에서 3번이 있어요. 3번에 보시면 민법의 위임 규정은 사무 처리에 관계되는 모든 규정,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성질에는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컨대 수취인 임치계약에서요, 수취인의 권리 의무에든지 업무집행조합원, 조합계약에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일 처리하는 데 대한 의무, 사무처리거든요. 또 사무관리 영역에서 보면 그 관리인의 의무,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법률적 성질을 보세요. 법적 성질의 첫 번째. 원칙적으로 민법은 그 위임계약을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계약으로 했어요. 무상, 편무. 다만 여기에 특약으로서 보수지급의 약정을 하게 되면 쌍무, 유상계약으로 이렇게 바뀌어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때요. 위임계약의 수단 채무성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위임계약에는요. 그 수임인의 채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수단이란 거예요. 수단. 성질이요. 결과를 완성내어버리는 결과 채무적 성격이 아니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즉 완전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채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단적으로요. 그러니까 사무처리라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자체가 그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처리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냐? 수단 채무성이라 그래요. 수단 채무성. 자, 이런 말 쓴다 그죠? 위임 계약은 수단 채무성이에요. 그러나 도급 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결과 채무성이에요. 도급이요. 왜요? 일을 완성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도급, 수급인의 채무죠. 그죠?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채무 내용을 보면 결과를 완성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수급인의 채무는 주로 결과 채무적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위임 계약에서 수임인의 의무는요, 그 일을 처리하는 행위를 해주는 것이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요, 변호사님한테 소송을 위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반드시 승소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채무를 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승소 못하면 변호사님이 의무 위반인가요?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송 위임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위임은 바로 뭐라고요? 그 변호사님 수임한 변호사님은 뭐예요? 그 행위를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무 처리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그걸 우리가 말한다. 수단 채무성이란다. 그래서 위임 계약에 있어서의 그 성격은 수단 채무성이다라는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의사님한테 우리 진료 맡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에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로부터 진료받고 치료받잖아요. 그때 이것도 오면 진료계약이 있죠. 진료계약. 진료계약이 수단 채무성일까요? 결과 채무성일까요? 만약에 결과 채무성이라면 의사님은요, 반드시 그 건강 상태를 원상 회복시켜놔야 돼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치료하다 보면 완전히 치료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시킬 수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래요? 그래도 채무불이행 아니라는 거예요. 즉 현대의학으로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진료를 하나 그것을 완전하게 진료를 완성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료하는 그 과정, 그 사물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그분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뭐냐? 성격이. 그래요. 진료계약의 내용의 의무는 수단 채무성이란 거예요. 만약에 결과 채무성이라면 의사님은 진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야만 결과가 끝났다. 이렇게 되면 그 누가 진료하려고 그러겠어요? 겁이 나서. 그래서 성격이 수단 채무성. 그래서 변호사한테 위임한다든가 또 소송을 위임한다든가 또 의사에게 진료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성격이 수단 채무성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수단 채무성을 자기가 칠라 그런 거예요. 결과 채무성을 칠라 안 그래요. 이런 성격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임 계약을 하게 되면 위임인과 수임인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위임인의 의무는
만약에요, 위임 계약에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위임인의 의무가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보수 지급 의무죠.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우리 교재요, 855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보수 지급 의무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반드시 민법의 위임이란 것은 무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보수 지급 의무 없어요. 다만 당사자가 위임 계약할 때 특약으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을 때만 발생한다. 그리고 그 약정이 있으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의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는 지급 시기는 언젠가? 시기. 이것은요, 이를 사무 처리가 완성되었을 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후급이 원칙입니다. 이를 완성하면 줄게 이런 뜻이죠. 후급 원칙이에요. 후급 원칙. 물론 당사자 약정에서 성급할 수도 있죠. 뭐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임의 중도 종료의 경우도 처리한 만큼의 비율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면 줘야 됩니다. 정산해야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게 위임인의 의무 중에 우리 민법상 의무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비용 지급인데요.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급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위임인 일을 맡겼으니까 자기 사무를 처리하라고 맡겼으니까 그 수임인이 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명백하면 객관적으로요. 비용 들어가는 것이 명백하면 그 수임인이 일을 맡은 사람이 위임인한테 비용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일을 착수할 때 지급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요. 이게 우리서 뭐예요? 변호사님한테 우리 소송할 때, 소송을 의뢰할 때 뭐 해요? 뭐 착수금이라서 미리 지급을 하죠. 비용을. 그죠? 그게 뭐냐면 소송을 하려고 하면 소송 가액에 따라서 소장을 제출할 때 바로 인지를 붙여야 되고요. 소송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예요? 그래, 자기한테 맡긴 위임인한테 일 맡긴 사람한테 비용 주세요 하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이름하여 착수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이거죠. 비용 성급 의무의 이행이에요. 일을 맡긴 분이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비용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했죠. 성급한다. 비용이 객관적으로 지급돼야 객관적 판단, 평가다. 그죠? 자, 비용이 반드시 지급돼야 될 그런 내용인지는 객관적 평가하고 그렇다면 그때는 성급할 의무가 있다. 미리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는요. 비용을 지급해서 사용했는데 그래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 비용이 잔액이 남았다 할 때는 돌려줘야죠. 당연히 그죠. 그게 원칙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필요의 상환 의무와 채무 대변제 담보 제공 의무 있죠. 이건 뭐냐면 수임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성급 의무에서 비용을 받지 않았다면 수임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네요. 그럼 비용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요. 그런 비용을 필요비라 그러는데 이 필요비는 위임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필요비 상환 의무라 그래요. 당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지출한 비용은 위임인은 당연히 지출한 날짜, 그 비용과 지출한 날짜 이후에 그 비용에 대한 이자까지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의무예요. 당연히요. 자, 그 다음에요.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당해 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 수임인이 채무를 안게 생겼어요. 채무를 부담하게 생겼어요. 이럴 때는 당신의 당신의 사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 채무를 내가 지게 됐는데 위임인 당신이 대신 변제하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서 수임인 자신한테 발생한 채무를 사무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니까
위민이 대신 변제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임인에 대하여 발생한 채무를 위민이 대신 변제한다 해서 대변제라는 말을 썼어요. 대변제. 대신하여 변제한다. 필요비 상환해 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가 발생하면, 즉 사무 처리에 관하여 채무가 수임인한테 발생하면 이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담보 제공 의무가 있죠. 이게요. 만약에 그 채무가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다. 이 채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연히요. 채무 이행기가 되면 채무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위임인이 이 채무가 아직 변제기 도래하지 않았다면 이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수임인이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위임인이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게 되겠죠. 이 채무에 대해서요. 채무자가 바로 위임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의 의무를 위임인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수임인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 처리에 관련해서 손해를 부담하게 됐어요. 이때 이 손해배상이 수임인의 잘못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요 손해가요. 즉 수임인이 사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임인 자기의 부주의 없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위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요. 수임인이 무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즉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수임인 자신의 부주의로 자기한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임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의미가 그죠? 그래서 시험에요. 이 부분을 잘 냅니다. 이 부분을요. 수임인의 무과실로 인한 사무 처리에 있어서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만 위임인은 수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것이요. 여기에 857페이지에 보면 양갈로 4번에요. 손해배상 의무, 즉 위임인의 의무로서 인정했는데 여기는요. 조심해야 돼. 수임인의 무과실 때만 책임을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수임인의 의무는 위임받은 사무 내용을 사무 성격에 맞게 처리할 의무가 있죠. 그게 가장 큰 의무죠. 수임인의 의무의 가장 큰 의무는요. 위임받은 사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 처리. 그죠? 이 사무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 거죠. 처리 의무 이랬으면 되겠죠? 위임받은 사무를 그 내용에 따라서 처리할 의무입니다. 이때 사무는 법률상 차무든 사실상 차무든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 처리하는데 법령으로 할 수도 있고 준법령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사실행위인 행위도 가능해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무는 모든 법률상 사실상 모든 행위에 해당되는 사무입니다. 그 사무에 대해서 하는데 이때요. 사무 처리를 할 때 이 의무는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해야 됩니다. 이 사무 처리에서는요, 타인의 사무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하는 유상위임이든 보수를 받지 않고 공짜로 그 사무를 처리해주는 수임인이든 무상수임인,
언제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 자체가 타인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무 처리에 비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 수임인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줄여서 선관, 주의, 의무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죠, 이게. 선량한 관리의 주요 의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 일지라도 반드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의력을 다해서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의무 불이행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수임인을 믿고 위임인이 자기의 사무를 맡겼잖아요.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수임인이 일을 처리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무 처리에는 자복의 원리,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그래서 요 말을 다른 말로 쓰면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게 원칙이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임권 제한 이렇게 합니다. 복임권, 다른 사람에게 임무를 맡긴다는 거죠. 그 권한을 행사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일을 복무해라 이거죠. 그 일을 처리하라는 거죠. 그게 대원칙이다. 이게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복의 원리에서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말이죠. 위임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일을 시킨다든가 위임을 받아서 또 승낙을 받아서 아니면 이 수임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죠. 허용되는 예외가 있긴 하다. 어떤 경우냐? 두 가지밖에 인정 안 해요. 법에서는. 위임인의 승낙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요. 그래요. 수임인이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죠. 이럴 때만 복임권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복임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복임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사무 처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의무가 생겨요. 예컨대 사무를 처리하면서 당연히 사무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보고해 줘야죠. 위임인한테 사무 처리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의무라 그래요. 우리 교재 859페이지에 있어요. 보고 의무요. 또 만약에 사무 처리하는데 취득한 물건이 생겼다. 수임인이 취득한 물건이 생겼다. 그러면 이 물건은 수임인의 물건이 아니잖아요. 사무 처리에 관련해서 발생한 물건이니까 당연히 위임인한테 돌려줘야겠죠. 당연합니다. 인도해 줘야 됩니다. 또 만약에 그 사무 처리하다 보니까 열매인 과실이 생겼다. 천연 과실이든 법정 과실이든요. 열매 과실이 생겼다 하면 과실도 인도해 줘야죠. 수임인이 위임인한테 넘겨줘야 한다 이 말이죠. 또 만약에 말입니다. 그 사무를 처리하면서 권리를 취득했다. 권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수임인의 권리가 아니라 위임인의 권리니까 위임인에게 이전해 줘야 되겠죠. 이러한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의 과실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이런 걸 소비했다면 당연히 배상해야죠.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바로 제일 밑에 있어요. 금전 소비 등의 책임해 가지고요. 발생된 즉 위임인에게 인도나 이전해 줘야 할 그러한 내용물을 수임인이 자기가 소비해 버렸다라고 하면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요. 위임인과 수임인의 의무를 쭉 살펴봤어요.
이 내용 강조했던 것은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임 계약의 종료입니다. 위임 종료는 그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위임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중요해요. 위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언제나 시킬 수 있어요.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당사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해지니까 장래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인이든 수임인이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자, 이게 대원칙이에요. 이걸 틀리면 안 돼요.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점이라도 해지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불리한 상태일지라도 해지할 수 있어요. 수임인한테 불리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 해지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되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860페이지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당사자에 의한 해지.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할 필요 없죠. 다만 세 번째로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손해배상하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이 부분요. 물론 유상 위임 계약이었으면 그 일을 처리하는 비율에 비례해서 수임인에게 보수는 지급해야겠죠. 해지할 당시에, 그죠? 그렇게 될 거다. 그 다음에요. 해지.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위임인이나 수임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사망 시 위임인이 사망했거나 수임인이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또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요 조심하세요. 위임인, 수임인 합쳤어요. 파산한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요. 수임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입니다. 여기에요. 이를 처리하는 수임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속적으로 정신적 제약이 결여됐을 때예요.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됐을 때예요. 그게 성년 후견 개시심판을 법원이 가정법원에서 합니다. 그래 됐을 때 사무 처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이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종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해지했을 때, 사망이나 파산했을 때, 그 다음에 수임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게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위임 종료됐을 때 조치를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임인 쪽에서 긴급 처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즉 이거는요. 위임 계약이 종료됐을 때 위임인 측에 급박한 사정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사무를 위임인이 인계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수임인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해 줘야 돼요.
그게 수임인의 사무처리 계속 의무입니다. 긴급 상황일 때 일어나는 거죠. 급박한 상태. 급박한 사정이 발생돼 있다고 하면 위임인이 그 사무를 인계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수임인 측에서 계속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수임 측 했으니까 수임인 또는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수임인의 법정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사무를 처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자, 요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위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이 종료된 때라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발생했다. 급박한 사정 하에서는 위임인이 당의 사무를 인계받을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 측에서, 이게 수임인이 아니라 수임인 측입니다. 측에서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 요거 두셔야 됩니다. 수임인 측에서 계속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수임인이 사망했으면 그의 상속인, 수임인의 상속인입니다. 그 다음에 수임인이 만약에 성년 후견 개심판 받아버리면 못하잖아요, 일을.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요. 그때는 바로 법정 대리인이 사무 처리를 계속해 줘라 이 말입니다. 자, 요렇게요. 요거 알아두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862페이지 가면 수임인이 채무 불이행한 이유로 위임인의 해제권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요, 만약에 위임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인이 사무 처리를 계속하지 않고 채무 불이행하여 이행 지체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요, 아예 사무 처리에 착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해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위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862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위임 계약의 해제, 해지가 아니죠. 해제, 그렇죠? 뭐 두 개 비교하면 되겠네요. 해지가 아니라 위임 계약의 해제에 의해서도 위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제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위임 계약을 했으나 수임인이 사무 처리에 착수를 하지 않는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약속된 날짜부터는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사무 처리를 아예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럴 때는 해지하는 게 아니라 해제를 통해서 소급해서 그 위임 계약을 소멸시켜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위임 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종료 과정을 쭉 살펴봤어요. 그 중에 지금 강조했던 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특징들을 정리할 때 특히 강조했던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